나는 낮에는 택배를 배달하고 밤에는 지하 저장고를 팠다. 한 달 뒤에 벌어질 일을 꿈에서 봤기 때문이다. 영하 100도의 혹한과 굶주림이 갑자기 닥쳐온다. 전생에서는 나와 할머니가 버티지 못했다. 이번 생에서는 지하 저장고를 개조해 물자를 가득 비축하고 가족과 함께 혹한을 견뎌낼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화들짝 깨어났다.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2126년 8월 6일. 극한의 추위까지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밖에서는 태양이 도끼를 내뿜고 있었고 매미가 쉴 새 없이 울어댔다. 오늘 기온은 아마 40도쯤 될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모두가 기온이 내려가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한 달만 더 지나면 기온이 영하 100도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그때 마당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가 돌아왔다. 내가 무사한 것을 보고서야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너도 대학까지 나온 애가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굳이 마을에서 택배 보관소를 차렸니? 그러다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하고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예전에는 나도 도시에서 일했다. 그러다 한 번은 할머니가 마당에서 넘어졌는데 2시간이 지나서야 이웃에게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을로 돌아와 택배 보관소를 열었다. 돈은 천천히 벌어도 되지만 가족은 세상에 하나뿐이니까. 하지만 이제 한파까지 30일밖에 남지 않았고 내 통장에는 고작 3,852위안 사자오뿐이었다. 물자를 비축하는 것은커녕 안전가옥조차 만들 수 없는 돈이었다. 나는 한창 고민하다가 문득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판자를 발견했다. 나무 판자 아래에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파놓은 지하 저장고가 있었다. 할머니는 평소 그곳에 절임 채소와 소금에 절인 고기와 곡식을 보관했다. 나는 돌을 옮기고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서늘한 냉기가 곧바로 밀려왔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밖은 거의 40도에 달했지만 안은 에어컨을 켠 것처럼 서늘했다. 이곳을 조금만 확장한다면 분명 추위를 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손전등을 들고 한 바퀴 둘러보자 내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지하 저장고 전체가 겨우 100제곱미터 정도였고 수십 개의 절임 항아리와 곡식독 2개가 이미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은 공간은 사람이 살기에도 비좁았다. 반년치 물자를 저장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다. 반드시 안쪽으로 더 파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낮에는 평소처럼 택배 보관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지하 저장고에 들어가 땅을 팠다. 첫날 밤에는 안쪽으로 반 미터를 팠고 둘째 날 밤에는 섬날이 그대로 휘어버렸다. 셋째 날 오후 택배 한 차 분량을 막 배달하고 돌아와 땅을 파려는데 마을 이장이 나를 찾아왔다. 내일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우리 마을에 와서 농산물 판매 방송을 한단다. 너는 대학도 나왔고 표준어도 잘하니 내일 마을을 안내하는 길잡이를 맡아라.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마을의 토종 달걀과 꿀을 파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다. 이장은 당부를 마치고 돌아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를 붙잡고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내일은 마을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니까 예쁘게 단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우리 샤오에는 정말 예쁘구나. 피부도 하얗고. 나는 조금 뜨끔했다. 할머니, 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건 마오거핑 블랙인 쿠션을 써서 그래요. 아침에 얇게 한 겹 두드려 바르면 화장하기도 편하고 간단해요. 입자도 아주 곱고 화장도 얇고 가볍게 표현돼요. 밀착된 뒤에는 피부에 아주 잘 붙고 땀이 나도 쉽게 얼룩지거나 들뜨지 않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화장이 여전히 깔끔하고 맑아 보여요. 할머니는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마을을 대표해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니 예쁘게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안쪽 방에서 치마 한 벌을 안고 나왔다. 이건 할머니가 예전에 수놓은 치마였다. 나는 치마를 한번 살펴봤다. 천은 비록 낡았지만 그 위에는 온갖 꽃과 새가 수놓아져 있었다. 특히 그 봉황은 10여 가지 색을 사용했고 바느질도 아주 촘촘하고 섬세했다.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할머니가 직접 수놓은 소주 자수였다. 할머니, 예전에 수놓으신 다른 것들은 어디 있어요? 전부 장롱 안에 있지. 내 혼수로 주려고 남겨뒀단다. 나는 서둘러 오래된 나무 장롱을 열었다. 안에는 놀랍게도 수백 점의 자수 작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꽃과 새, 산수화부터 인물까지 전부 있었다. 가장 아래에는 길이가 2미터나 되는 천리 충경도까지 깔려 있었다. 나는 장롱 가득한 자수 작품을 보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지하 저장고를 팔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가 손수 수놓은 치마를 입고 안내를 맡았다. 나는 방송 진행자를 데리고 닭장을 구경시켰고 토종 달걀을 소개했다. 그리고 양봉장에도 갔다. 그런데 예상외로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 토종 달걀이 모두 팔렸다. 꿀도 수천 건이나 주문이 들어왔다. 하지만 생방송 채팅창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건 내가 입고 있던 치마였다. 이거 소주 자수죠? 손으로 직접 수놓은 건가요? 너무 예뻐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 치마는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수놓은 거라고 말했다. 생방송이 끝난 뒤 한 아가씨가 일부러 마을까지 찾아왔다. 그녀는 치마 주변을 몇 바퀴나 돌며 살펴보더니 곧바로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마음에 든다니 그 사람에게 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또 치마를 수놓아 주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거래를 마쳤고 첫 번째 개조 자금도 손에 들어왔다. 나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한파가 닥치기까지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바로 공사팀을 집으로 불렀다. 먼저 기존 지하 저장고를 확장하고 아래로 새 층을 더 파기로 했다. 저장구역, 휴식구역과 설비실까지 전부 미리 공간을 확보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 절반이 구경하러 몰려왔다. 어떤 사람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굳이 땅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며 비웃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너무 해서 바보가 됐다고 했다. 수만 위안을 들여 커다란 구덩이나 판다면서 말이다. 나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하 저장고가 얼마나 중요해질지를. 공사팀이 땅을 파고 있을 때 어제 그 방송 진행자도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가 치마 한 벌을 좋은 가격에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우리 집에 남은 자수 작품들을 노렸다. 수백 점의 소주 자수를 본 뒤 그는 눈을 떼지 못했다. 특히 가장 아래에 있던 길이 2m의 천리춘 경도를 보고 그는 곧바로 협업을 제안했다. 당신들은 자수만 놓으세요. 판매는 제가 맡겠습니다. 한 점당 수공비로 100위안을 드리죠. 나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그 방송 진행자는 조금 불쾌해했다. 내 인지도가 없으면 당신들은 이걸 팔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나는 직접 판매를 시작했다. 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쇼핑몰 개설과 가격 책정, 운영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예전에 만든 자수 작품을 전부 사진으로 찍고 종류별로 나눠 상품으로 등록했다. 또 할머니가 자수 놓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편집한 뒤 인터넷에 올렸다. 뜻밖에도 첫 번째 영상부터 큰 인기를 끌었고 대박이 나 장롱 안에 있던 자수 작품은 금세 거의 다 팔렸다. 맞춤 제작이 가능한지 묻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나는 즉시 맞춤 제작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주문서에 있는 그림을 보며 어리둥절해하셨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쥐랑 곰을 좋아하나 보구나. 내가 받아서 한번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꿈을 하나 꾼 뒤 나는 집의 지하 저장고를 3층으로 팠다. 식량도 잔뜩 비축했다. 그리고 기반 시설 공사비는 전부 할머니의 자수로 마련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이게 쥐가 아니라 카피바라라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몇 번 보시더니 금세 훌륭하게 수놓으셨다. 할머니의 맞춤 자수품 덕분에 마침내 내 수중의 돈이 충분해졌다. 나는 곧바로 시공팀에게 공사 속도를 높이라고 했다. 지하 저장고를 3층으로 확장했다. 1층은 완충형 전실로 만들고 잡동사니와 공구를 모두 이곳에 두었다. 입구에는 밀폐문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중간에는 방풍 구역을 마련해 바깥의 한기가 최대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2층은 식량 저장용으로 사용했다. 쌀과 밀가루, 건조식품, 통조림과 식수까지 모두 구역별로 쌓아두었다. 이곳은 깊이 묻혀 있어 온도가 안정적이고 물자를 장기간 보관하기에 가장 적합했다. 3층이 바로 거주 구역이었다. 침실과 주방, 화장실을 모두 이곳에 배치했다. 난방 설비는 별도의 방에 설치하고 연료 저장실은 통로 반대편 끝에 두었다. 방화벽으로 거주 구역과 분리했다. 벽에는 다시 방수 처리를 하고 바깥쪽에는 앞면을 덧대고 안쪽에는 단열재를 깔았다. 바닥에는 배관을 매설하고 바닥 난방까지 설치했다. 모든 출입구는 두꺼운 밀폐문으로 교체했다. 단열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물과 전기도 준비해야 했다. 나는 태양광 패널을 샀다. 에너지 저장 배터리와 디젤 발전기까지 3가지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 서로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물은 다시 더 깊게 팠고 정수기와 대형 물탱크, 오수펌프와 환풍기까지 전부 설치했다. 재배용 조명과 소방 장비도 빠뜨리지 않았다. 다음은 물자를 비축할 차례였다.
쌀과 밀가루, 식용유와 소금, 설탕과 통조림, 건조 채소, 압축 비스킷은 단번에 200상자를 샀다. 각각 5톤씩 샀다. 대형 기름통 10여 개도 전부 가득 채웠다. 모두 가장 안쪽에 열려 저장실로 옮겼고 물자를 실은 차량이 줄줄이 마을로 들어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냐고 묻는 사람이 생겼다. 나는 그저 날씨가 심상치 않은 것 같으니 물건을 좀 더 비축하라고 말했다. 모두에게 집에 보관해둔 식량은 전부 남겨두고 서둘러 팔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인플루언서만 또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금이라도 후회하면 늦지 않았어. 내가 아직 너희 물건을 팔아줄 수 있어. 나는 방금 입금된 맞춤 제작 잔금을 한번 확인한 뒤 곧바로 그를 차단했다. 그렇게 낮에는 택배 보관소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택배를 받고 보내다가 밤이 되면 헤드랜턴을 쓰고 지하 저장고로 들어가 설계를 시작했다. 나는 도면을 들고 인테리어를 마친 지하 저장고를 다시 구역별로 나눴다. 가장 아래층은 생활구역이었다. 침실 2개, 화장실 하나, 작은 주방 하나, 중간층은 저장구역으로 만들고 선반은 전부 벽에 단단히 고정했다. 무거운 물건은 아래에 두고 약품과 전자제품은 위에 두었다. 가장 위층에는 잡동사니를 조금 두었다. 그리고 재배구역에 수경 재배대를 추가했다. 모두 6단이었다. 먼저 상추를 심고 시금치와 쪽파, 감자도 심었다. 이런 작물들은 빨리 자라고 키우기도 쉬웠다. 벽 안에는 단열재를 채우고 바닥은 배수로를 다시 깔았다. 나는 지하 건축 관련 논문도 10여 편 찾아봤다. 그리고 간이 지열 교환 시스템을 만들었다. 바깥의 찬 공기를 먼저 토양층을 거쳐 열교환시킨 뒤 생활구역으로 보내도록 했다. 폐수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채소 씻은 물과 생활용수를 여과한 뒤 관계에 사용했다. 전기 한 단위도 물 한 방울도 아껴야 했다. 하지만 한파가 닥치기 20일 전 인터넷에 나에게 불리한 소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0여 개의 홍보 계정이 동시에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하나같이 갈수록 더 악의적이었다. 할머니가 하룻밤 사이 자수장인으로 변신했다며 뒤에서 누군가가 조작하고 있다고 했다. 터무니없이 비싼 자수라며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고 또 내가 대학생 신분으로 고향 마을에 돌아와 창업한 것도 불쌍한 척하며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고 60대가 넘은 노인이 이렇게 정교한 작품을 만들 리 없다고도 했다. 이어서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우리 집에 하청 작업팀을 숨겨두고 있으며 할머니는 그저 카메라 앞에 내세운 간판일 뿐이고 실제 자수품은 전부 기계로 대량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이 됐다. 내가 뭘 했어 다 짜인 각본이라니까. 자수 하나를 그렇게 비싸게 팔다니. 사람들 돈 뜯어먹는 거잖아. 환불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맞춤 제작 상품은 품질 문제가 아니면 환불이 불가능했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된다면 번 돈을 전부 배상금으로 날릴 수도 있었다. 게다가 지하 저장고의 환기 시스템도 가장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잔금을 치러야 설치할 수 있었다. 나는 관리자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고 손바닥에는 온통 땀이 흥건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직접 자수를 보여주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영상을 하나 올려 내일 정오에 자수 작업을 생방송으로 보여주겠다고 알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음 날 정오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방송팀을 데리고 정말로 찾아왔다. 생방송이 시작되자 나는 천을 탁자 위에 펼치고 할머니를 앉혔다. 할머니는 평범한 명주실 한 가닥을 꺼내 둘로 나누고 계속해서 가늘게 쪼개자 나중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다. 할머니는 바늘에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다. 실 한 가닥이 각도에 따라 놀랍게도 3가지 색으로 빛났다. 붉은빛과 금빛이 어우러진 깃털을 절반만 수놓았는데 카메라의 각도를 바꾸자 그 깃털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방송 시청자들은 손놀림에 배속을 건 거 아니냐고 했다. 너무 빠른데. 세상의 자수가 정말 예쁘다. 실이 거의 보이지도 않아. 하지만 그 유명 인플루언서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다. 이건 노인 본인이 자수를 놓을 줄 안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죠. 당신들 창고에 하청 제품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전날 밤 나는 이미 택배 보관소 상공에 드론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드론은 내가 계속 창고로 상자를 옮기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 인플루언서 방송팀의 한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그렇게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창고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곧바로 그들을 택배 보관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창고에는 자수 기계도 없었고
하청 작업자도 없었으며 산더미처럼 쌓인 자수 완제품도 없었다. 상자를 열자 상자마다 가득 들어있는 것은 식량이었다. 나는 카메라 앞으로 걸어가 그들에게 직접 말했다. 이 식량들은 제가 비축해둔 겁니다. 요즘 기후가 심상치 않아서 한파가 올까 걱정되거든요. 여러분도 식량을 조금 비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 밤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시골 택배 보관소 사장의 식량 비축 한파 대비로 바뀌었다. 2위는 시골 할머니의 소주 자수 생방송이었다. 더욱 뜻밖이었던 것은 환불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모두 신청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남아있던 맞춤 제작 주문 자리도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수집가들이 전부 사들였다. 또 한 번 돈이 입금되자 나는 환기 시스템 설치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 그리고 상비약도 한 무더기 구입했다. 씨앗도 샀다. 감자와 고구마, 밀과 옥수수, 상추와 토마토. 이제 한파까지 남은 시간은 7일. 우리 집 마당 아래에는 지하 저장고를 3층까지 팠다. 전생에는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나와 할머니 모두 버티지 못했다. 이번에는 지하 저장고에서 요리하고 채소도 키우며 아주 여유롭고 행복하게 지하 저장고의 주요 공사가 완료됐다. 강철 대문은 두께가 무려 0.5m였고 내외부 이중 환기 시스템도 정상 작동했다. 발전기도 정상, 지하수 순환 시스템도 정상, 감시 장치도 정상.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설비마다 예비 방안까지 준비했다. 발전기가 고장나면 디젤을 사용하고 디젤이 떨어지면 석탄을 태운다. 정수 장비가 고장나면 여과 필터를 사용하고 출구도 하나만 만들어둔 것이 아니었다. 주 출입구는 마당에 있다. 비상 출구는 뒷산으로 이어진다. 시간은 한파가 닥치기 하루 전이 되었다.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다. 누군가는 이불을 햇볕에 말리고 누군가는 장을 보러 갔다. 누군가는 택배 보관소 앞에 서서 나를 비웃었다. 샤오예, 오늘이 내가 말했던 그날이잖아. 한파는커녕 왜 아직도 해가 쨍쨍한데?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 택배까지 모두 배달한 뒤 마을 단체 채팅방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기온이 내려갈 거라고 알리고 노인과 아이들은 외출하지 말라고 했다. 여건이 되는 사람은 서둘러 난방 설비를 점검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지상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다. 달고기찜과 볶은 채소가 있었고 흰쌀밥까지 다 먹은 뒤 나와 할머니는 지하 저장고로 옮겨갈 준비를 했다. 지하 저장고로 내려가기 전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낡은 집을 한 번 더 바라보셨다. 바오, 우리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확신에 차서 말씀드렸다. 이번 혹한만 무사히 넘기면 우린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밤 8시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지하 저장고로 들어갔다. 모든 물자를 확인한 뒤 첫 번째 문을 닫고 두 번째 문도 닫았다. 그리고 지하 저장고의 등을 하나씩 켰다. 내부가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생활구역으로 갔다. 이곳의 온도는 26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할머니는 새로 꾸민 침구를 만져보시며 이불이 정말 따뜻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마당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밤 9시가 되자 마당의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기온은 12도까지 내려갔다. 10시에는 8도, 11시에는 0도까지 내려갔다. 그제야 마을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춥냐고 말했다. 곧이어 휴대전화에 향후 12시간 동안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알림이 떴다. 나는 그 알림을 바라보며 조금도 안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하 20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자정이 되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쳤다. 마당의 나무들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벽 1시, 영하 27도.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전력망이 끊겼다. 휴대전화 신호도 한 칸밖에 남지 않았다. 새벽 2시, 외부 온도는 영하 41도까지 내려갔다. 게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내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샤오예, 정말 내 말대로 됐구나. 날씨가 변했어. 나는 화면 속 마당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와 할머니는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나는 미리 마당에 설치해둔 온도계를 통해 확인해 바깥 온도는 이미 영하 58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다행히 지하 저장고는 여전히 쾌적한 26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와 할머니는 이미 지하 저장고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밥을 먹고
오후에는 할머니가 탁자에서 자수를 놓으셨고 나는 소파에 앉아 소설을 읽었다. 가끔 재배구역으로 가서 수경 재배대의 상추 상태를 살펴보기도 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거기 누구 있어? 샤오예, 내 말 들려?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었다. 그는 전화 너머에서 울며 나에게 애원했다. 자신들이 마을 동쪽에 갇혀 있는데 숙소의 난방 시설이 형편없고 식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지난번 우리 집에 왔을 때 공사 중인 걸 봤다며 자기 팀도 이쪽으로 갈 수 없겠냐고 물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 유명 방송인은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나에게 사과했다. 나는 그 방송인에게 말했다. 차가 아직 움직일 수 있다면 마을의 식량 창고로 가라고. 거기에는 지하 창고가 있어서 추위도 피할 수 있다고.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도 한파는 계속되었다. 바람은 조금 잦아들었다. 나는 드론을 작동시켰다. 미리 남겨둔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날려보냈다. 이 드론은 내가 미리 개조해둔 것이었다. 배터리 바깥에는 보온층이 있었고 안에는 초소형 발열판도 있었다. 일반 드론이라면 이런 온도에서 밖으로 날아간 지 몇 분 만에 전원이 꺼진다. 하지만 내 것은 20분을 버틸 수 있었다. 첫 번째 드론이 이륙하자 마을 전체가 화면에 나타났다. 온통 새하얀 세상이었다. 마을 서쪽의 자오의사도 아직 살아있었다. 예전에 할머니가 한밤중에 몸이 안 좋았을 때 그는 비를 맞으며 찾아왔고 추가 진료비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전에 그에게 경고해두었고 그도 정말 장작을 비축해두었다. 옆집의 할머니를 구해준 적이 있는 류 아주머니 가족도 살아있었다. 마을 남쪽의 라오저우도 살아있었다. 집에는 온돌 침상이 있었고 한파가 오기 전 내 말을 듣고 장작 2트럭을 비축해두었다. 다만 그의 아들은 이미 손에 동상을 입었다. 더 지체했다가는 손가락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 나는 창고로 돌아가 압축 비스킷과 초콜릿과 포도당, 소염제와 동상연고, 발열팩을 세 몫으로 나눴다. 그리고 쪽지 3장을 썼다. 그 위에는 아껴서 사용하라는 한마디만 적었다. 각자 몸 조심하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드론 한 대가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자는 2kg 뿐이었다. 나는 6번이나 왕복했다. 자오의사가 소포를 받은 뒤 마당에 서서 드론을 향해 소리 없이 고맙다고 말했다. 류 아주머니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하다고 적은 쪽지를 창문에 붙였다. 라오저우는 먼저 아들의 손에 동상연고를 발라주었다. 그리고 나무 판자를 마당에 내놓고 창문을 열면 갚겠다고 적었다. 한파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바깥의 최저 기온은 무려 영하 73도까지 내려갔다. 우리는 점차 지하 저장고 생활에 익숙해졌다. 매일 8시에 일어나 나는 장비를 점검하고 수온을 기록하고 전력과 연료 소비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재배 구역으로 가서 채소를 돌봤다. 할머니는 요리를 담당했고 자수도 놓았다. 첫 번째 토마토가 익었을 때 할머니는 설날이라도 맞은 듯 기뻐했다. 할머니는 2개를 따서 하나는 얇게 썰어 설탕을 뿌렸고 하나는 국수에 넣어 끓였다. 우리는 고수와 쪽파도 길러냈다. 할머니는 내가 너무 많이 뿌린다고 타박하며 좀 아껴 먹으라고 했다. 나는 씨앗을 많이 사뒀다며 웃었다. 걱정할 필요 없었다. 저녁에 할 일이 없을 때면 나는 프로젝터로 드라마를 봤다. 소첩이 법회 기비를 고발하옵니다. 이미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본 장면이었다. 할머니는 흔들의자에 앉아 경극을 들으며 가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갑자기 말없이 침묵할 때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할머니의 자수틀을 조명 아래로 옮겨주었다. 심심할 때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동안 바깥 세상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손끝에선 꽃이 계속 피어났다. 나는 할머니가 사용하는 모든 자수 기법을 영상으로 찍었다. 첫 바늘을 뜨는 순간부터 실을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색을 배합하는 법부터 도안을 만드는 법까지 총 300개가 넘는 영상과 72개의 도안을 정리했다. 그리고 5군데에 백업해두었다. 예전에는 그저 할머니가 살아남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할머니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훌륭한 기술 역시 보존해야 했다. 한파가 시작된 지 1년째 되던 해 라디오에서 한 신호가 잡혔다. 목소리는 계속 끊겼다 이어졌다. 최신 기상 관측 결과 한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파는 앞으로 3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머니도 손에 들고 있던 일을 멈췄다. 3개월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잖니. 우리 집 식량은 충분하겠니? 쌀은 아직 1100근 넘게 남아있었다. 밀가루 400근,
통조림은 80상자도 채 안 되고 경유는 4개월 동안 쓸 수 있다. 기상 예보만 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봄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정말로 봄이 찾아왔다. 날씨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나와 할머니는 다시 옛집으로 이사했다. 지하 저장고는 당분간 봉인해 두었다. 나는 여가 시간에 찍어둔 수저우 자수 도안과 300개가 넘는 교육 영상도 인터넷에 올렸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할머니가 마당에 앉아 자수를 놓고 더 이상 손보지 않은 텃밭에는 한파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그것도 지나가게 마련이다. 봄꽃은 온 대지를 가득 뒤덮을 것이다.